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입구 등에 배치된 손소독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강국 실현을 위한 2021년도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최용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 및 탄소 중립 데이터 지원을 위한 역량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집중 발굴을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가참조표준센터는 참조표준 사업 및 데이터 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는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로 지정받아 우수한 데이터를 널리 쓰이도록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사 순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님이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6개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설명회의 첫 순서로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국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주소령입니다. 금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제1회 국가참조표준 설명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발굴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박승란 국가참조표준센터장님과 데이터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첫째는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국가참조표준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기준 데이터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국가참조표준은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모으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확보된 양질의 빅데이터인 참조표준이 만들어지면 이 참조표준들은 산업체, 정보부처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어 분야별 표준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과학, 의료, 환경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47곳의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관이 데이터 센터로 지정되어 데이터 센터가 분야별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연구 개발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참조표준센터와 함께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신데이터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데이터 센터도 100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참조표준 운영 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홈페이지를 종합 플랫폼 형태로 전환하여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품질의 참조표준 수집 생산을 위해 ISO 17025에 기반한 장비, 인력, 절차 등 품질 기준에 따른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조표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속하시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너무나 귀한 데이터가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머물지 않고 널리 활용되어 한국형 뉴딜 정책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조 표준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신 주소령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국가참조표준 체계 및 제도 운영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이동진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표준정책과 이동진 연구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국가 참조 표준 체계 및 제도 운영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조 표준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참조 표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다 데이터랑 관련되신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준은 데이터의 일환인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국가에서 공인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확보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조 표준이고 실제 고품질의 데이터에서 실제 그게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됐을 때 실제 활용하는 부분도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실제 대조상으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참조 표준이라는 용어 설명하기 전에 표준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분야별로 ISO, IC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성명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 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해서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 기술적 기술 규격, 지침, 기술 규정을 성문 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국제 도량형에서는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 단위나 측정량의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측정 방법, 표준 물질, 측정 시스템을 측정 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에서 따온 참조 표준은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공인된 자료를 실제 참조 표준이라고 하고 물리 화학적 상수 그리고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를 참조 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조 표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실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결국에 공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실제 데이터를 연구실에서만 보유하지 말고 실제 외부에 확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연구실, 실험실에서 보급이 돼서 중복 실험을 방지하고 그리고 부정확한 실험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시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참조 표준 정보 유출 제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신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참조 표준이 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준과 관련된 법령 체계를 보면 실제 표준은 헌법에 127조 2항에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 표준 기본법상의 제3조 정의 부분에 참조 표준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도
참조 표준에 대한 수집 그리고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규정으로 참조 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요령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명시되어 있고 참조 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 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준 추진 체계와 데이터 센터는 실제 참조 표준의 가장 상위 기구는 국가 표준 심의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위에 국가 참조 표준 센터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집단인 기술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외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지금 2011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7호까지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참조 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요령에 대해서는 국가 참조 표준 센터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실제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 발굴 및 관리 그리고 운영 역할들을 하고 있고 기술위원회 그리고 운영회와 관련된 운영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표준 데이터의 수집 평가에 대한 보급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표준의 등록 및 보급에 관해서는 참조 표준 분류 기준들을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등의 18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고 참조 표준 데이터의 기술 평가 기준은 측정 방법, 절차, 이동 계산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상 비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가능하다고 요령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참조 표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47호까지 나가 있고 데이터 센터는 그 47호에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한 것은 11만여 건의 참조 표준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그 분야별로는 보건, 화공, 항공, 천문 등등의 여러 분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데이터셋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만 4천여 건이 실제 데이터가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국가 참조 표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참조 표준 개발 및 보급이라는 R&D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참조 표준 체계를 운영하고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높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개발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67억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 사업으로는 참조 표준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조 표준 활용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참조 표준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참조 표준 활용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저희들 그 인사말에서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국가 참조 표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참조 표준 개발 분야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일환이고 그 일환으로 종합 플랫폼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홈페이지 수준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플랫폼 형태로 대폭 개편할 예정이고 실제 참조 표준을 상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조 표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실제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간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대했다면 오픈해서 실질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실제 데이터 센터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22년도까지 100개를 100개로 지금 현재 47호까지 나와 있는 것을 1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참조 표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동진 연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의 역할 및 지정 절차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박승남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 이 행사는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는데 현재 제가 문자로도 받았는데 유튜브 방송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디테일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의 역할 및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절차보다는 우리 이동윤 연구사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또 우리 김상근 박사님이 또 나중에 발표할 내용이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설명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역할과 우리 데이터 센터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좀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하면 어떤 장점을 누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조표준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고민했던 것을 한 장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일 행사는 아까 이동진 연구사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모집할 때 상당히 네트워크 접근법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들이 아름아름으로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좋은 조직을 찾아뵙고 설명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시로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성과가 정말 보석 같은 성과를 낼 것인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떨어진 성과를 낼지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저희를 지원하는 국표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가능한 한 데이터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의향서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비교 평가는 쉽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해 보고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정말 성과 중심의 데이터 센터 발굴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이동진 연구사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봉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물론 사무국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스태프 부서이면서도 또 전문가 집단을 연결해주고 저희 내부 전문가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은 우리 국가표준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표준과학연구원의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은 표준과학연구원 내에 들어있는 조직이지만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참조표준의 개발, 그다음에 우리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의 육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조표준 보급 확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미 그 앞에 발표에서도 데이터와 참조표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저희들은 참조표준에 등록되기 전에 측정값에 관한 정보일 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참조표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 평가한 걸 저희들이 전제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조표준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참조표준이냐 그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의 인장 강도, 그다음에 열 팽창률 이런 데이터도 참조표준이 될 수 있지만은 되고 현재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연령별, 집단별, 평균이나 분산까지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참조표준의 범위를 너무 국한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표준연구소 니스트에서 개발한 우리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의 핸드라이팅 데이터셋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참조표준은 향후에는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참조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더 많이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까지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는 걸 상담을 하고, 또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면은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또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기술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성과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각 데이터 저희들이 국내의 국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이 중에서는 데이터 거래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응모하고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시면 실제 이 사진처럼 올해 3월에 그 농업과학원의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실제로 그 현판식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현판식 축하를 해주셨고, 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밑에 협력기관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지만은 그 협력기관들이 이 참조표준 프레임워크에 들어옴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데이터 센터가 되면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시면은 사실 저희와 이 사업, 우리 국가참조표준 개발 사업의 협력 파트너 기관입니다. 공동 참여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국가참조표준 개발 사업의 3년, 올해부터 시작하는 3년의 계획을 대충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가 되시면은 내년부터는 또 다른 사업, 이렇게 비슷한 사업에 저희의 공동 참여 기관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주어진 개발 참조표준 표준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각 데이터 센터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까지를 서포트하는 일을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저희 이 참조표준 사업의 데이터 센터가 되시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현재 많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가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술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각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시드머니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저에 이어서 있을 발표 두 개의 발표에서 보시겠지만은 어떤 데이터 센터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참조표준 사업에 이 사업비보다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이 참여를 감히 권한 데이터 센터 이런 조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상당히 측정에 관련 측정이나 표준화에 관심이 있는 분일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표준화 사업, 표준화 절차는 PDCA라는 절차를 따라서 우리 데이터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게 또 참조표준을 등록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참조표준 표준안을 개발하고 저희 기술위원회를 통과하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조표준으로 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은 좀 데이터 센터 응모를 적극적으로 보려 주십사 하고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혹시 상시 업무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입니까? 그렇다면 꼭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의 공인 생산 절차가 확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십시오. 또 국내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공신력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시면은 저희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매년 종합워크숍 기술 교육을 1년에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 교육은 6월 30일 날 현장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필요하신 분은 초청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정이 확보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의 연락처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바야흐로 뭐 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표준 그리고 지금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비가 투여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조표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마지막으로 한 장 정보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데이터 형태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제가 말하는 품질은 데이터의 질적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참조표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최종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비유가 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18세기 정도에 시계가 많이 보급됐을 때 어떤 도시에서는 12시, 밤 12시, 낮 12시 한 번씩 포를 한 번씩 쏴서 시계를 맞추게 합니다. 그때 포를 쏴는 분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12시에 쫙 맞춰서 포를 쏩니까? 나는 저 아래 도시에 있는 가장 좋은 시계방에서 파는 가장 비싼 시계를 보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계방에 가면은 시계방 주인은 우리는 가장 정확한 시계를 팝니다. 왜 정확합니까? 우리는 포대에서 쌀은 저 시계를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시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할 게 필요하다. 그게 저희의 참조표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 참조표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남 센터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는 데이터 센터의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 센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송미영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표준연구원, 표준협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데이터 센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를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미영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네, 15라는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15라는 숫자를 보실 때 많은 생각들을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15라는 숫자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4가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15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나이가 15살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데이터 센터는 영광스럽게도 1호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을 받고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고 있지요. 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 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자로 제 몫을 하기 시작한 게 15년 됐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 센터와 제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 데이터 센터장은 아니고요. 3명째, 그러니까 3대입니다. 원래 1대 센터장님은 한 1, 2년 하시다가 다음 센터장님한테 넘겨주셨고 두 번째 센터장님께서 되게 많은 업적들을 남기시고 저한테 3대를 물려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가라라고 하셔서 주셨는데요.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15살이더라고요. 사춘기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년을 하니까 데이터 센터 일을 하면서 회의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잃어버리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잘하지 못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자로 남아있는 시간이 15년 남았습니다. 15년 후에 정년퇴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남은 15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게 아마 미래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4대 센터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남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국가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차세대 정말 2050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곳이어서요. 많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데이터를 연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게 뭐지? 라는 질문들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핵융합 연구소에서는 워낙 롱텀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피드백해주는 기술로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를 세웠고요.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에서는 국가의 현안 문제 그리고 국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플라즈마를 접목하는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력 산업의 제조 장비의 장비 지능화 기술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기술 그리고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그다음에 저장성이나 농식품의 저장성이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에 플라즈마를 접목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메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조표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정서가 3개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갱신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지정서를 받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지정서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님으로부터 데이터 센터 지정을 땅땅 받았고요. 5년 후가 됐더니 부서가 바뀌어서 지식경제부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님으로부터 또 5년 동안 하십시오라는 직함을 받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 원장님과 하는 협업기관으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15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담당 부처들의 변화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변화를 바뀌었었는데 세 번째가 오면서 국평원과 같이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장관이 줬던 센터인데 뒤에 이제 원장이 주는 협력기관이어서 좀 기분이 그랬었거든요. 이게 괜찮나 그랬는데 오히려 국평과 같이 하면서 좀 더 많은 꿈이랑 미래를 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저희가 이제 21년 올해로 마무리되면 이제 또 갱신 평가를 받아서 4번째 이제 그 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솔직히 15년 동안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연구비와는 별도로 이 연구를 15년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받은 곳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희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 센터는 플라즈마 물성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급과 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물질이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고 기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안에서 하전 입자들이 발생하고 전자, 이온 이런 애들이 그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특이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플라즈마라고 정의를 하고 그 플라즈마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플라즈마 물성 참조 표준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론은 초기는 문헌을 통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론을 통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생산 장비를 통해서 만드는 3가지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생산 기술이 고도화가 됐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플라즈마 특성을 알고 싶어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뢰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은 그려보니까 무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006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지정받기 이전에 이미 2003년부터 특이하게 과학기술 데이터를 DB화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는 건 서지정보 포인트에서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지 않았던 곳에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2006년도에 데이터 센터 지정을 받고 참조 표준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과학기술 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정도에 실제로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아마 데이터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데이터 기술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개발하는 업체.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업체가 데이터 이전하고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터 참조 표준을 개발을 하면서도 시뮬레이션 개발을 같이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13년도에 코드가 개발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도 활용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 케이스피드를 개발한 경원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회사에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외적으로도 IAEA 데이터 센터로서 등재가 됐는데요. IAEA는 아시겠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고 그 안에는 원자분자 유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자분자 데이터 그리고 나중에는 향후 핵융합을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랙티컬 어그리먼트도 맺고 있고 국제 학술회의도 진행을 하고 국외적으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을 고민하게 되고 활용을 고민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접근법은 시뮬레이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들이 발달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이런 부분들을 다 접근을 해서 이제 과제를 따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연구들 성과로 융합연구단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공정장비 진흥화 연구단이라고 하는 연구단을 주관을 하게 돼서 반도체 공정 쪽의 장비의 진흥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쪽으로 조금 깊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를 연구하고 걔를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7명의 멤버들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때는 그냥 연구소 안에 그냥 과제 프로젝트처럼 연구원이 인지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부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원의 원장님부터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성과라고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성과의 부분들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개발하고 수집한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오픈해서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그 시뮬레이션의 오픈 소스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쓰시고 싶으신 분은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플라즈마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게 보급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조금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코어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정부 과제를 수탁을 했는데 그 과제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를 많이 따서 진행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장비를 진흥화하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정부 과제를 수탁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반은 실험적인 연구 기반과 이론적인 연구 기반을 거의 다 확보를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활용에 조금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했고요. 주로 임팩트 팩터가 높은 곳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관여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거 니스트에서 만드는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 저널인데 이 저널에 이제 시리즈로 계속 데이터를 퍼블리시해서 한국의 이런 기관이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는 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좋은 저널에 낼 수도 있지만 이 저널을 고집하고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과 면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너무 낮아가지고 연구소의 이제 연구 성과로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스스로는 이렇게 한 저널라도 시리즈로 계속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이전은 다음과 같은 기술 이전 진행했는데요. 이 기술 이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고 해도 기술 이전이 단방에 되는 게 아니어서요. 그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에 간 기업과 계속 상호적으로 그 기술을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요 현재 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로드맵을 짜면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탑재해서 활용을 시키겠다. 올해부터 지금 올해까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데이터를 이제 하드웨어에 탑재해 보자라는 컨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파이널 골은 이제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파이널 골로는 플라즈마 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생태계에서 산업, 학교, 연구소가 다 쓸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파이널 목표여서 오픈 사이언스를 유도해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향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센서의 플라즈마 데이터를 접목해서 센서를 고도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 사이언스를 좀 더 플라즈마 사이언스 입장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확실히 다져주는 것. 그 부분을 계획 구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낸 그 좋은 설비들을 이용한 테스트베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 이걸 위해서 또 각각의 과제도 따고 연구소랑 이야기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딱 지켜주셨고요. 수고해주신 송미영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참조표준 활용 기업 사례입니다.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 주 아이메디신 기술 이전 사업화 사례에 대해 아이메디신 강승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장을 맡았고요. 2012년부터 사업을 했고 현재는 제가 학교를 휴직 중입니다. 센터 사업을 좀 잠정 중단한 상태고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제가 이제 창업한 아이메디슨하고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메디슨은 뇌파 바이오마커와 디지털 치료 기술을 통해 치매를 유시한 주요 신경정신질환의 조기 선별을 통한 사전 예방과 치료를 돕는 디지털 멘탈 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센터를 시작한 게 이제 다 그 펀더멘탈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센터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건강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건강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직원, 상시 임직원 57명 정도 되고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코로나 직전에 또 산업은행하고 신생 VC하고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고요. 작년 11월달에 IPO 주관사를 선정해서 내년 한 7월 정도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상장 시기를 조금 더 땡길 수는 있는데 그동안 사실 너무 펀더멘탈한 것들 사업 기반을 구축하면서 돈은 못 벌고 주로 이제 서비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구축을 하느라고 네, 준비하고 있었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예상이 되어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성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상장 시기를 늦췄습니다. 좀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레퍼런스로 치면은 포스티프스, 중기부 빅3, 그다음에 작년 10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 사례가 이제 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좀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저희는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또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어서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요. 크게 포트폴리오는 아이싱크 브레인 C라고 해서 정량 뇌파 분석 기반의 뇌기능 평가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M은 메디칼 솔루션으로서 특정 질병을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 경도인지 장애 선별 솔루션이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이후에 허혈성 손상을 받은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코마 상태로 있는데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뒤 이 사람이 지금 깨어 있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코마 상태를 유지할지 그걸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좀 냈는데요. 뇌파를 가지고서 알츠하이머 뇌병변, 베타 아밀로이드의 뇌병변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다음 주 열리는 OHBM이라고 하는 세계 뇌기능 학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논문 작업도 하고 있고 역시 그것도 식약처에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킨슨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뇌졸중이 이제 발생하면 주로 CT, MRI를 많이 찍는데 실제 이것이 그 사람의 기능 이상과 그 다음에 뇌 병변이 코릴레이션이 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EEG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허혈성 그 인지장애, 바스큘라 디멘치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 예측하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많이 유료로 쓰려면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평가원에서 그 수가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가를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좀 다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뇌파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실제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항상 그 심전도를 같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잡음 제거를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제 저는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그 놈DB도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스트레스 평가라든지 또 우울 불안 같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거기에 따르는 상품화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뇌파라고 하는 게 이제 파장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판독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정량 뇌파라고 하는 것은 그 파장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뇌파 생체 신호에 대해서 정량화시킬 수 있는 값들을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비주얼리제이션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다이나믹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그 추세 변화가 남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의 측정된 뇌파 데이터 값을 나이나 성별에 따른 소위 말해서 스탠다디제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것을 임상적으로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치매에 대한 조기 선별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 기능을 갖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에 굉장히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의료계에 세계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인 바이오젠 그리고 에자이에서 공동 연구했었던 약 5년 이상 임상시험했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속 승인으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문제는 1년에 그 1년 약값이 하나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고가 약이고 문제는 그 약을 처방을 하려면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 거 확인하려면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 번 찍는데 한 5,500불 정도 듭니다. 보험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완전 치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알츠하이머 경도 인지장애에서 아주 경증 치매 정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환자는 굉장히 많죠. 경도 인지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아밀로이드 펫을 다 찍어가지고 선별하고 그걸 확인해갖고 약을 처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슈런스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또 마침 지난주 말부터 했고 이번 주 초까지가 그 미국의 바이오 포럼 온라인 포럼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에자이사하고 바이오젠사하고 그다음에 엘라이 릴리하고 이제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뇌파 기반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을 이제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저희가 또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내고 특허도 이제 제출하고 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기반을 해가지고 그쪽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성비 높은 스크리닝 툴로 해서 이런 마치 이렇게 귀에다가 직접 또는 직장이 이제 우리가 코어 템퍼러처를 측정해야지 그 사람이 발열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안면을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발열 상태를 추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값싸게 뇌파를 스캐닝을 해서 거기서 추정된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브레인에 아밀로이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확진을 위해서 이제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치매 치료 개발하는 이제 제약사들의 니즈랑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미팅을 가졌고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거 보면은 크게는 이제 5단계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정상부터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그 사이 단계는 경도인지 장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는 꼭 알츠하이머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나타난 경도인지 장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감별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후가 다르고 이렇게 비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는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적용증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적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가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알츠하이머가 잠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정상이라 판정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현재의 인지 기능 단계를 스테이징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주요한 병증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참조 표준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뇌파를 이제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리프로세싱과 이제 그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리제이션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나이와 성별에 그 맞는 놈디비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증감의 영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로컬라이징하고 스페시픽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놈디비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혀 엉뚱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체질을 보이게 되고 같은 나이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인디비주얼 베리언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든 환자들을 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렉션 바이어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한 1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똑같은 표준화된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 상품 가치가 맞는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걸 비즈니스 하는 데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막상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다는 아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모아진 데이터를 얼마나 상품 가치가 높게 그거를 가공하고 하나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냐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획을 할 때는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열릴 때까지
생존하고 계속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잘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정부 기관이나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비즈니스 모델과 비전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하고 거기서 이제 자생력을 갖는 데까지 상당히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요한 전략적인 데이터 분야는 정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투자하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계적 기반이 아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4세부터 나이대까지 이제 80대 초반까지 가로축이 나이인데요. 이제 쭉 그런 이게 한 2만 개 피처가 있습니다. 이런 2만 개 피처들을 다 이제 피팅을 하고 머신러닝으로 추세선을 그립니다. 굉장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뇌파라고 하는 분야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또 익숙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또 연구원들을 또 리크루팅하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그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면 잠깐만요. 이게 원래 동영상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잠깐만, 네, 아무거나. 아이고,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뇌파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는 사실 이 딥러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딥러닝이 안 돼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셨다는 분들이 뇌파고 내 해봤는데 잘 안 돼. 항상 뭐 조금 그런 식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여기서 추출된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피처들을 가지고 피처 실렉션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이미지 피처를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추출되어 있는 가로축은 주파수 정보고요. 세로축은 이제 그 뇌파 측정된 로케이션 정보입니다. 채널이거나 아니면 ROI로 가공해서 위치와 주파수 그리고 색깔은 파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이미지로 재가공을 해가지고 딥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한 개별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컬러로 그 표현을 할 때 이 값의 높낮이를 보려고 하면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걸 봤을 때 어떤 게 더 특성이 잘 반영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저 데이터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특이적인 피처를 발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정상적인 그 변이성을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놈DB를 적용을 해가지고 에이지와 섹스 매치되는 G스코어로 이제 스탠다디에이션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특정 영역이 이제 질병의 스페시픽한 그런 특성을 갖는 영역으로 디텍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제 웨이팅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뇌졸중, 그다음에 코마에 대한 회복 예후 예측, 그리고 이제 뇌파를 기반으로 한 뇌 나이 예측, 소아청소년들의 뇌 발달 장애를 위해서 이제 모델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의 브레인 아밀로이드 병변을 예측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뇌를 좌우로 해갖고 각각 4개 총 8개 영역들로 나눠 가지고 뇌 발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뇌 나이 예측 모델들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할 때도 측정되어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표준하고 보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뇌파 측정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가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측정부터 데이터에 대한 가공까지 저희가 다 표준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쪽 분야에서 이제 표준화된 플랫폼으로서 서비스가 이제 한층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못 지켰는데 죄송하고요. 제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강승환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모집 안내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김창근 책임연구원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앞에 발표 자료 잘 보셨습니까? 데이터 센터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셨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같이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송미영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15년 이상을 갈 수 있게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고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모집 분야, 그다음에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AI 강국으로 가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도를 걸을 수 있게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멀게는 세종대왕 때 220년간 강우량 데이터를 모아서 동아시아의 기후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풍년이 드는 지역과 흉년이 드는 지역을 판단을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훌륭한 정책들을 가져갔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국가참조표준 체계는 산업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예전에 초기에는 이제 R&D 성격으로 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과제로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R&D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자꾸 사라지고 또는 연구자들 책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표준제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두고 세종대왕이 했던 것처럼 200년 이상을 국가 자산으로 하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국가참조표준 체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거기에 있어서 국가기술표준에서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R&D에 있는 데이터들이 국가 자산으로서 차곡차곡 모이는, 그래서 아까 송미영 박사님이 15년 얘기하셨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년을 갈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저기 오광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200년을 지켜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국가 참조표준 체계를 통해서 AI 강국을 지원하는 같은 길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 요령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동진 연구사께서. 그 구조에 보면 참조표준 생산 활동을 수행하게 될 데이터 센터를 신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체계에서 국가 공인 데이터인 참조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발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측정학과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기술을 데이터 센터들에 지원하면서 좋은 데이터들을 국가 자산으로서 모으는 체계로 국가참조표준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역할이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입니다. 국가참조표준 센터만 있다고 해서 데이터가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전문위원회와 그다음에 각 개발팀, 평가팀, 활용팀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팀에서는 참조표준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5년, 멀게는 10년 이상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평가팀에서는 데이터 신뢰성 평가에 관련된 품질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절차서, 신뢰성 평가 절차서에 대한 부분을 갖추게 되고요.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활용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승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 분야, 활용팀에서는 그런 로드맵들을 같이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들이 산업이나 또는 공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참조 표준 안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는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제 참조 표준 운영 요령 11조에 보면 참조 표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체계는 국가과학기술 분류 체계를 준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분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종이가 한 장 껴져 있을 텐데요. 잠깐 한번 빼보시겠습니까? 참조 표준 의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일단 먼저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니까 강기술원에서도 왔었고 여러 분야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분야 보면 18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분야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오셨는지. 네.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분류 수준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중분류 2개를 묶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분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첫 분류 체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발굴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참조 표준 체계, 국가 참조 표준 제도의 키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분야 데이터 신뢰성 정점의 기관이고 국제적으로 마찬가지로 리딩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품질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리딩하고 이 분야를 리딩하고 국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지정되기 전에 또는 지정되는 중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 기준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S 9001이나 1702에 준하는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KS가 붙은 물건을 살 때 믿고 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품질 체계를 갖추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믿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검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다음에 이 분야를 리딩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적정 기술과 그다음에 불합도 평가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도와드리고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참조표준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요 두 가지 부분을 잘 지원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그 분야를 리딩할 수 있게 끌어달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저희 센터를 거기다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 자체가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현장 평가 나가게 되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서 아까 경영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다 적합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로 평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내용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의향서를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정 절차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오늘 저희가 발굴 융성은 실제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의향서도 오늘 받기도 하겠지만 또 집에 가셔서 또 추가하셔서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 의향서를 보내드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가 접수되면 아까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아까 경영 기준, 기술 기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데이터 센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를 아까 나가서 아까 현장 평가 점검표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이 품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가 되면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보시면 의향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보셨으니까 채워서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같이 채우는 작업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조금 적게 적으시더라도 제출해 주고 가십시오. 데이터 센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교육은 6월 30일 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이 안내 드리도록 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서 양식은 별지 4호 서식에 있는 관련된 양식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부분은 이제 원본 한부하고 점자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여기 나오는 대로 국가참조표준센터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와 같은 길을 가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창근 박사님이 발표였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 순서로 안내 및 홍보 관련 한국표준협회 문진규 연구원님이 발표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김창근 박사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김창근 박사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셔서 좀 지겹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안내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센터를 지정했을 때 이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홍보나 안내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공모전, 그 다음에 유공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앞에서 뭐 데이터 센터 사례를 통해서 참조 표준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 데이터 센터가 되면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체계에 같이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200년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주시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송미영 박사님께서 지정서를 4개째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적으로 사실 참조 표준은 국가 표준 제도로 데이터를 국가 표준으로서 다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실제로 기술 이전도 하고 실제 연구자들은 논문도 쓰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 2년 축적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송미영 박사도 그렇고 저기 강성환 대표님도 그렇지만 적어도 5년 이상 10년을 모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가기술표준연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게 체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국가기술표준으로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희 정보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표준에 대한 저희 참조표준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3대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표준, 척정표준, 그 다음에 참조표준을 포함해서 국가표준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표준도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참조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참조표준으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홍보를 하지만 저희 SNS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참조표준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참조표준을 치시면 관련돼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익 과장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그런 유튜브 자료들도 있고요. 하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로 보실 테니까 끝나면 참조표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 공모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이나 8월쯤에 공모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도 공모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해서 다양한 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께서 많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조표준 관련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참조표준을 개발한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 표준의 날 국가기술표준은 표준정책과에서 포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들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로서뿐만 아니라 또는 이런 표준의 날 유공자 시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 같은 것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시면 여기 표준협회 문진규 팀장님께 또 연락을 주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창근 박사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2분 정도의 질문을 받고 그 후로는 설명회 종료 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가 답변 드리고 어려우면은 우리 센터원한테 지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개 분야에 약 11만 건의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개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중간에 서울대학교의 그 강승환 센터장님께서 향후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려면 모델링이나 상품화, 그 다음에 얘기했다는 서비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혹시 그런 이제 계획이나 향후 방안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강 교수님께서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데이터 센터들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참조표준 센터 내에 2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발 팀과 데이터 지능화 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팀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지금 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향후에 각 개별 데이터 센터들이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처음에 당장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도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 센터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로 강 교수님께서 조금 더 답해 주실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좀 말씀 나누느라 질문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참조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기획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상품화하고 또 어떻게 시장을 발굴하고 시장에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기획과 고민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게 데이터에 대한 가공, 그다음에 상품화하는 부분까지 좀 컨설팅과 이렇게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거를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센터를 기획을 하실 때 사실은 그 사업적인 그런 기회를 좀 굉장히 잘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게 예.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아시겠지만 수많은 좋은 기술과 상품들이 사실 시장을 찾지 못하고 사그러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을 찾는 것과 그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그 기술 개발과 시장의 숙성은 굉장히 사회적 트렌드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고려해서 한 개 정도 더 받을까요? 예, 저쪽에 있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충북대학의 강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조표준 센터에 지원하려고 오랫동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너무 소심스러워 조금 조심스러워서 많이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매년 한 4월입니다. 상반기에 다 들리나요? 네, 상반기에 산자부에서 항상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과제 나오는데 국가 참저표준 개발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혼란스러워서 아마 이건 센터 그 참저표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그 과제를 보면 가능한데 그것도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연관이 없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또 우리 국가기술표준의 이동진 연구사님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준정책과 이동진입니다. 저희들이 R&D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총 3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조표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활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유공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화하는 활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참조표준 개발에 대한 그게 이제 크리스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개발하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업이 첫 번째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3월 달 정도에 자유공모로 해서 과제를 공고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데이터 센터하고 실제 기업들이 매칭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부분이 매년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시려면 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실제 그 기업들하고 매칭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딱 한 개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거 있는데요. 혹시 참조 표준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때 기관과 기관 또는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데이터 소유나 거래는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협력기관이라는 형태로 여러 데이터 생산업 주체들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생산된 각 데이터 센터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데이터 센터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비율에 대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합의를 이루면은 거기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지분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는 개별 데이터 센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 권한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질의응답은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 보내준 자료에 연락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Q&A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소개해 주신 박순환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과장님의 행사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장 오광해입니다. 오늘 이제 참조표준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 두 분 이렇게 소개 사례를 갖다가 같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참조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역할, 그다음에 제도 운영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으셨던 자리입니다. 오늘 먼저 두 분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의 송미영 센터장님
같은 경우 또 아이메디슨의 강수환 대표님 두 분이 이제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랄까 좀 잘된 케이스에서 공통점이 활용 개발보다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활용에 관심을 뒀다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미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 동안 데이터를 갖다 모으면서 처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전 그리고 제품 상용화 그리고 그 이후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갖다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또 노력들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아이메디슨의 그 강수환 대표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개발 단계에서 이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해서 잘 기획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하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두 분 모두 긴 호흡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깊이 좀 잘 새기고 지원 방향도 그런 프레임에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신 여러 데이터 전문가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데이터에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 수요 기업, 데이터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그다음에 사업 목적, 기타 다른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환경은 저희 그 국가기술표준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참조표준센터, 표준과학원의 참조표준센터, 그다음에 우리 이것에 대한 홍보, 보급 이것을 갖다가 맡고 있는 이제 한국표준협회 이렇게 세 기관에서 좀 잘 환경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조표준 종합 플랫폼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구축 플랫폼이라는 것이 데이터의 거래하고 그 활용을 갖다가 이제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적인, 그 재정적인 환경 지원, 그것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 사업에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의향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들어오시면 그 사업이 원래 오늘 들으셨던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신 오광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수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AI 강국 실현을 위한 2021년도 국가참조표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돌아가는 길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